자, 오늘 송기원의 월행입니다. 월행. 송기원의 월행. 우리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세부 내용 봅시다. 음, 그래서 모의고사가 언제라 그랬지? 3월 24일? 28, 5일 아니야? 24일? 어? 24일? 모의고사를? 네. 오늘 화요일로 뭐지? 화요일로 뭐죠? 야, 화요일로 시행하네. 그럼 목요일 하더만. 음, 그래요. 자, 봅시다. 송기원의 월행. 자, 월행은 뭐,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6.25 전쟁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달밤에 길을 걷는 거야. 그 얘기인데, 이제 세계사 어디에도 없는 전무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원한과 그 원한의 화해 과정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원한이 자기들 안에서 내부적인 원한이 아니죠. 이데올로기에 의한 구조적인 어떤 외적인 상황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 혈육 간에도 이념이 다르면 죽이는 이런 배경으로 원한과 화해 과정을 그리고 있죠. 사내와 노인, 뭐 부자지간이에요. 주고받은 대화를 볼 때 지식인 가정은 아니다. 여느 때 같으면 소설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순박한 농촌이요 농민이었다. 이 평화스러운 한실 마을이 6.25로 인해 살육의 마을로 변해버린 것이다. 왜 죽이고 죽어야 하는지 죽고 죽이는 당사자들조차 확실히 모른 채 살육을 벌인 것이다. 6.25로 인해 수많은 비극이 있었고 아물지 못한 채 세월에 묻힌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송기원의 월행처럼 결코 아물 수 없는 유교 상흔이 동족 상잔이니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니 냉전이니 6.25니 하는 낱말 한마디 없이 상징적으로 기막히게 그려진 작품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자 무엇보다도 어, 이 작품의 백미는 그 고도의 상징 기법에 의한 상처 치유다. 달빛 부서지는 스산한 밤에 원한 묻힌 봉분의 죄사함을 주제하는 아버지의 깊은 이해와 눈물겨운 원한식기의 미덕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슬픔을 우리에게 가슴에 되새겨 주는가. 그렇다. 뭘 아름다워. 비극이죠, 비극. 자, 1970년 무렵이고 달밤, 공간 한실마을이고 3인칭 관찰자 시점, 사내의 귀향입니다. 주제 이념적 원인에 의해 가족 사이에 형성된 원한과 아버지 중재로 인한 화해. 예. 20년 전 난동을 부리고 고향을 떠난 갑득, 폐병에 걸려 어린 아이를 얻고 고향으로 찾아온다. 너희 사내 아버지 이용규 찾아온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다. 왜냐면 이제 이 아들이 아마 이제 거기 무덤에 묻힌 사람들에게 뭐 발고를 했든지 뭐 죽였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 청년 사내의 조카 아이 민수 사내 17 먹은 아이 사내가 아이를 얻고 마을에 들어선다. 20년 만에 고향집에 돌아온 사내 사내를 외면한 노인 공분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사내 다시 밤길을 떠나는 사내 꿈에서 어렸을 적 어머니를 보게 됨 비극과 고통의 극복 의지 차가운 겨울 미루나무 숲에 있는 개천 둑길에 한 사내가 걷고 있다. 밤백에 구레나루 덥수룩하고 얼굴에 칼자국이 일그러진 사내의 등에는 어린아이가 엎여 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의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야?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비극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아야 되죠. 이 사내가 이 어린아이를 업었다는 것은
이 다음 세대가 그래도 이제 희망이죠. 이 어린아이는 뚝을 타고 가다 보니 마을 불빛이 보였다. 한실 마을은 사내의 고향이었다. 조상 대대로 뼈를 묻고 살아온 고향이었다. 사내가 한실 마을로부터 도망한 것도 훌쩍 20몇 년이 넘어버린 것이다. 개천을 벗어나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다다랐을 무렵 사내는 각혈을 토했다. 폐병이죠. 등에 업은 아이는 겁이 나온다. 사내는 우는 아이를 내려놓고 개천물에 얼굴을 씻는다. 말에 들어서자마자 개들이 짖어댄다. 뭐 낯선 사람의 등장 때문에 낯익은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린다. 이내 한 청년이 나온다. 조카죠? 사내는 이용규란 사람을 찾는 사이 그에 해당하는 노인이 나온다. 사내 아버지다. 사내는 노인에게 달려들어 문안 올리지만 노인은 대뜸 모른 채 한다. 자신의 아들 갑득이는 동난 때 죽었다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상황 파악이 된 청년이 사내와 어린 아이를 자신의 방으로 들인다. 청년과 사내는 조카와 백부 사이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 동생이냐 형의 아들이겠죠. 근데 이 동생과 형의 아들이 아마 동생이나 형이 죽었겠죠. 이 사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원수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간의 사정을 인사말처럼 주고받는다. 노인이 다시 나와 사내를 자신의 방으로 들인다. 노인은 청년에게 손자 며느리를 깨워 요깃거리를 준비하라고 한다. 사내는 어린아이에게 할아버지라며 인사를 올리게 한다. 노인은 어린아이는 누구냐고 묻자 사내의 내력을 구한다. 사내와 노인이 지난날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아이는 골아떨어진다. 손주 며느리가 밥상을 들여오자 노인은 사내에게 밥을 먹고 갈 데가 있다고 한다. 노인과 사내는 방문을 나서자 청년이 따라 나서려 한다. 노인은 청년을 물리치고 한실 골짜기로 접어들었다. 이, 이 청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노인과 사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민둥산을 넘어 봉분들이 모인 골짜기에 다다랐다. 이 봉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무덤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노인은 사내에게 네 놈 때문에 생긴 원혼들이라며 뭐 네 놈 때문에 보니까 직접 죽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죠? 뭐 발굴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겠죠. 정확히 얘기는 하잖아요. 사죄를 하라고 말한다. 사내가 봉분 하나하나에 절을 올릴 때마다 너희는 누구라며 말해준다. 그때마다 사내의 눈앞에 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마침내 사내의 아내의 무덤에 다다르자. 자기 아내도 죽었니. 사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이제 이거는 뭐요? 눈물. 화해이면서 정화죠. 화해이면서 정화예요. 노인은 흐느적거리는 사내를 채근하며 마지막 봉분으로 안내한다. 마지막 봉부는 사내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원성이 살 수 있으니까 사내도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난리가 난 뒤 원혼을 달래면서 사내의 무덤도 함께 만들었다. 사내는 이미 사망 신고까지 된 죽은 사람과 같았다. 사내가 기침하며 피를 토했다. 너희는 두루마기에 찢어주며 당장 이것을 떠나라고 한다. 아이는 맡아줄 테니 죽더라도 고향 아닌 곳에서 죽으라고 한다. 사내는 할 말을 미처 다하지 못하고 노인에게 절을 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사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 노인은 손자리 나무토막처럼 푹 썰어진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런 아픔과 비극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념적 원인에 의해 가족 사이에 형성된 원한과 아버지 중조 이연피.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처럼 이 상황을 이제 정화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신지가 이거를 못 풀었기 때문에 한번 쭉 내용 읽어볼게요. 사내는 한국 전쟁 중에 아내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를 벌인다. 그죠? 아내를 죽인 자.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 무덤이 있었잖아, 그죠? 그 대가로 일가 친척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고향을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아내를 죽인 자들을 복수하더니 또 그 복수해. 그러니까 뭐야? 어, 죽음은 죽음을 일으키는 거죠. 폭력은 또 폭력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 대가로 일가 친척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고향을 떠나게 된다. 회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된 사내는 새 여인에게 얻은 어린 아들을 맡기고 자신도 고향에 뼈를 묻기 위해 다시 고향을 찾는다. 노인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사내를 데리고 밤에 산에 오른다. 이게 월행이야. 사내가 일어서서 골짜기 아래 눈으로 더듬었다. 골짜기에서부터 부채살처럼 펼쳐나간 벌판에는 가득히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월행이죠, 월행. 달빛뿐이었다. 그 달빛에 사내는 어쩐지 눈이 시렸다. 사내는 마른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달빛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자 달빛 속에서 흰 두루마리 입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었다. 사내의 귀에 가득한 꽹과리 소리 민물처럼 들어왔다. 사내는 바로 사내가 선자리 뼈를 묻히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환영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A가 나왔네. A, B겠죠? 여기 A, B가 나왔네. 그죠? 다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봅시다. 자, 그만 가보자. 노인이 이번엔 앞장섰다. 등성이에 가르마길을 타고 오르자 산 중턱쯤에서부터 숲이 끊기고 벌거벗은 민둥산이 나타났다. 갑자기 산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서 그들은 그들을 허우적거리게 했다. 노인이 두루마기 자락을 움켜잡고 민둥산을 훑어보았다. 버렸어, 산도. 그때 다 버렸어. 포탄으로 맥이란 맥은 다 끊어버리고 다 니놈들 때문이여. 네. 뭐 이념적으로 아들이 반대쪽에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산에도 노인의 시선을 따라 민둥산 곳곳에 움푹 패어 있는 포탄 자국들을 보았다. 새삼스럽게 사내의 귀에 꽝꽝 터져 나던 포탄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사내가 마치 그것을 털어버리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빨리 말했다. 가지라우. 민둥산을 가로질러 다음 골짜기 이르자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평지가 나왔다. 노인이 멈추어 섰다. 여기요. 노인이 사내를 돌아보았다. 그래도 맥이 다치지 않는 데라곤 이 산에서 여기뿐이요. 사내는 평지, 잔솔 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봉분들을 보았다. 사내가 얼굴을 두려운 기색을 떠올리며 봉분들을 눈을 돌렸다. 사죄해라. 이게 다 니놈 때문에 생기신 원혼들이야. 사내가 머뭇거리자 노인의 날카로운 음성을 재촉했다. 아, 뭘 해? 빨리 엎드려. 잘못을 빌지 않고. 사내가 가까운 봉건 앞에 제배를 올리고 이제 두 번 절한 거야. 죽은 사람한테는 무릎 꿇자 노인이 뒤에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게 을득이여. 사내는 노인이 떨리는 음성을 듣는 순간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들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해오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어떤 형용기 어려운 것들이 저 골짜기 아래 가득한 망공에 꽉 차 있는 공간이죠. 달빛처럼 사내를 부풀리는 것이었다. 사내 얼굴에 굵은 눈물이 떨어져 내려 마른 풀잎을 적셨다. 사내가 하나하나 봉분을 옮겨가며 무릎을 꿇었을 때마다 노인은 뒤에서 그게 당숙 둘째 자제여, 그게 사촌 형님 손자여, 그게 니여 사내에게 일일이 소개했고 그럴 때마다 사내는 잠깐씩 얼굴들을 떠올리곤 했다. 노인은 다른 봉분들과 달리 외따라 떨어져 있는 그래서 사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한 봉분으로 사내를 데려갔다. 사내가 봉분 앞에 엎드리려 하자 노인이 만류했다. 그건 사죄할 필요 없다. 그건 네 놈이야. 예? 노인이 차가운 시선을 힐끗 사내를 쳐다보았다. 아, 우린 죄다 니놈 죽은 사람으로 치부했으니까 설사 니놈이 살아있는 걸 알았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니놈도 없이 다른 원혼들을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가해자라 이거예요. 그죠? 가해자. 노인을 바라보는 사내의 표정이 일순 애매한 표정이 스치자 노인은 사내의 표정을 피했다. 니놈은 호적이도 없다. 사망 신고했어.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야 다른 사람 그 가족들이 유족들이 그 한이 사라지는 거죠. 사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쿨룩쿨룩 쿠르륵 온몸에 가래를 훑어 흘러 올리는 듯한 기침 끝에 사내는 한 움큼 피를 토해냈다.
노인이 부 두루마기 자락을 찢어 사내에게 내밀었다. 닦아라. 사내가 잠자코 두루마리 자락을 받아 얼굴과 손에 피를 씻었다. 흰 두루마기 자락이 핏빛이 선명하게 묻어났다. 문득 사내의 눈에 달과 함께 수면에 흔들리는 피 묻은 얼굴이 어른거렸다. 사내가 말했다. 아버님, 전 이제 아무데도 못 가겠수. 노인이 강에 고개 졌다. 안 된다. 네놈은 이 마을에 살지 못할 놈이여. 아무래도 죽을 목숨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더라도 타처에 가서 죽어라. 아버님, 사내가 노인 앞에 엎드렸다. 노인이 백낙 같은 표정으로 사내를 떨치 걸어섰다. 이 길로 곧장 떠나가라. 이 자신 놈은 내가 맡으나마. 그러니까 이제 손자는 자기가 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는 비극이고 그 비극을 이렇게 정리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어, 이제 전 세대, 즉 비극을 안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그래도 키워나간다는 거죠.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대의 비극이 다음 세대의 비극으로 이어가면 안 되겠죠.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았지만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들이 또 사는 거예요. 이 손자가 사는 거죠. 노인과 사내가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다다랐을 때 다리 톱날 같은 연봉에 걸려 있었다. 그 다리 이제 봉우리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사내가 노인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그래서 원행이에요. 아버지 그럼 사내가 말을 끝맺지도 못하고 머뭇거렸다. 노인의 손을 쥐었다. 어서 가. 사내가 몸을 돌려 비칠비칠 걷기 시작했다. 저만큼 떨어질 즈음 노인이 사내의 등을 향해 외쳤다. 죽게 되면 연락해라. 내 니놈 뒤수습은 해줄 테니께. 죽게 되면 어떻게 연락을 해요? 이윽고 노인은 앞이 침침해지면서 사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선자리에 나무 토막처럼 푹 쓰러졌다. 발이 졌다. 발도 지고 노인도 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전 세대는 달이 떴다가 지는 것처럼 사라지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월행 굉장히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36번에 기역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선이가 36번 몇 번 했어? 잠시만요. 그걸 지금 풀어놓고 몰라? 이제 답 확인해. 틀린 거는 뭘까요? 5번이요? 예, 한번 볼게요.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물의 내면이 반영되어 있다. 자, 머리를 흔들며 빨리 말했다. 가지라우. 그죠? 머리 흔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디서, 예,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내면이 반영되어 있죠. 오케이. 니은,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말에 의해 의아해야 하는 인물의 심리. 그죠? 그런 것 같네. 니은, 예? 이건 니놈이요? 예? 응? 그죠? 디귿, 인물의 병이 위중한 상태임을 감각적으로 지시돼 있다. 클룩클룩, 그지? 릴, 인물의 단호한 태도가 표정과 행위 속에 드러나 있다. 노인이 백낙 같은 표정 산을 떼치고 일어섰다. 가서 죽어라!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죽어라! 이거죠. 산이가 몸을 돌려 빛을 걷기 시작했다. 걷기 시작, 가는 거죠. 체념하는 거죠. 인물의 내깔, 인물 간의 갈등이 전환. 인물, 아니죠. 그냥 뭐, 체념한 거예요. 이게 해소된 거예요. 아, 여길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감사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60년, 70년대에 많이 등장한 귀향 모티브 소설 중에는 고향과의 불화로 고향을 떠나게 된 주인공과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며 귀향하는 이야기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월행에도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다시 찾은 고향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기에 주인공과 고향의 관계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을의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했던 주인공은 속죄의 의식을 치르지만 고향은 그의 기향을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이는 전쟁과 관련된 용서와
화해의 과제로 당대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함을 암시한다. 자, 틀린 거. 민둥산 곳곳에 움푹움푹 패여 있는 폭탄 자국은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고향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맞죠? 노인이 산에 자식 놈을 맡아주겠다고 한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 심화될, 아니죠. 그것을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2번이죠. 한번 사내가 고향의 뼈를 묻히고 싶다고 한 것은 사내에게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드러냈다. 그죠? 노인과 사내에 죽게 되면 연락하라고 한 것은 사내가 죽기 전에 기양이 이 쉽게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죠? 이 사람은 살아서 여기 오면 안 돼. 예, 왜냐면 그 유족들이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요? 어쩔 수 없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용납이 안 되죠. 5번, 사내가 봉분 앞에서 제배를 하고 무릎 꿇는 것은 자신 때문에 희생된 원해에 대한 속죄의식, 당연히 속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봅시다. 38번. A씨에서 달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한 것 적절한 것은요, 적절한 것은. 자, A. A에서 인물의 시선이 포착된 달빛을 통해 인물이 고향을 떠나 지냈던 시절이 제시되고 있군. 그죠? A가. 그러니까 사내가 골짜기를 더듬어 보고 부채살을 표정을 볼판을 가득히 달빛 내려앉고 달빛 부시었다. 눈이 시렸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달빛을 통해 인물이 고향을 떠나 지냈던 시절이 아니라 달빛 통해서 뭐예요? 자기가 이제 뭐 축된 말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인 거지. 예, 고향을 떠나 지냈던 시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B에서 달빛은 통해 심리적 위안을 받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이거 뭘까요? 어, 이것도 뭐야? 그들을 형언하면서 뭐예요? 사죄하는 거죠. 음, 위로가 아니라 사죄죠. 가슴 아픈 사죄를 하고 있는 거죠. C에서 일구 노인 앞에 침침해지면서 사내 모습, 이제 쓰러서 노인이 푹 쓰러져서 달의 변화된 상황에서 사내의 모습 보지 않게 된 상황을 조롱하며 제시돼. 그쵸? 달도 젖고 노인도 무너지고 조응 서로가 어, 이렇게 대비해 있는 거죠. 변화된 상황, 산의 모습이 연된 상황, 그죠? 산에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예, 그런 뭐랄까요? 묘사를 통해서 여운을 주고 있는 한 번이 되겠고요. A와 달리 B에서는 인물이 지닌 소망, 달빛 특성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아니죠. A와 달리 B에서 인물이 지닌 소망, 뭐 이런 게 아니고, 달빛 소망 이런 건 아니죠. 달이 이제 달빛 밤에, 그러니까 밤에 여기 온다는 건 뭐예요? 밤에 온다는 거죠. 낮에 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달빛 아래 그 거울 간 것은 숨어서 이제 회심 그 회개하는 거죠. B에서 공간 이동이 C에서 시간의 흐르는 달빛의 변화 통해 드러나고 있다. C에서는 시간의 흐름의 달빛의 변화, 시간의 흐름을 말할 수 있고 B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공간의 이동이 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B에서는 공간 이동 맞고 C에서는 달빛은 맞는데 달과 관련돼서 근데 뭐 B는 이제 뭐 달과는 관계는 없죠. 그냥 그 분봉에
공간 이동을 한 거죠. 답은 5, 2, 3이 되겠습니다. 자, 비문학도 풀었니? 시간이 좀 가서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비문학. 어? 자, 이거 좋아. 자,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인데, 우리 이제 신지는, 시간을 오늘 못 풀었는데, 열심히 해봐야죠. 16번부터 21번 봅시다. 어, 서은이, 어, 서은이 20번 틀렸어. 20번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온이,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사, 음, 하나. 시온이도 하나 틀렸, 시온이는 19번 틀렸네, 19번. 자, 틀린 거 다시 한번 풀고요. 요거는 내일, 독해는 내일 하겠습니다. 16번부터 21번, 그다음에 22번부터 26번, 이거 신지도 프로와 20, 26번까지네. 예, 26번까지 풀어갖고 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내일 봅시다. 숙제, 내일은 모의고사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음.